청와대가 어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사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오면 3대 권력기관은 긴장하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이 부분이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력기관 개편안 핵심 내용 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3대 권력기관이라고 누가 이름 붙여준 건 아닌데 하도 국민들을 무섭게 하는 기관이다 해서 우리가 3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이렇게 3대 권력기관을 집중된 힘, 너무 지나치게 들어있는 힘을 좀 빼고 서로 좀 견제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 기본 골자고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바와 같이 핵심 기본 방침은요. 과거 적폐를 철저히 차단하고 단절하겠다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 또 서로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상호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통제하겠다 하는 건데 핵심적인 3대 기관의 방침,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요. 가장 큰 변화가 역시 국정원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핵심 업무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겁니다. 안보수사처 가칭입니다만은 여기로 이관을 하고 국내 업무, 대북 업무, 해외 업무 이게 세 개가 가장 큰 업무인데 이 중에서 국내 정보 수집 분석, 그러니까 국내 업무는 전부 다 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가정보원도 이름도까지 바꾼다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섰는데 네네. 자, 한번 요약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경찰로 넘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활동 폐지한다. 예. 그래서 해외 안보 이것만 전담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역할, 그러니까 힘을 크게 빼버리는 겁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새로 신설되는 물론 가칭입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기소 독점주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차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수사, 지금은 경찰을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모든 1차 수사권을 전부 넘겨준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사는 전부 경찰로 넘겨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힘이 커지는 거죠. 국정원에서 넘겨주는 대공수사권 그리고 1차 수사권 이런 것들을 전부 끌어안게 되니까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렇게 좀 나누겠다 하는 것이 어제 발표한 3대 권력기관의 개편에 대한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기면은 사실상 그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게 검찰의 그동안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고 특수수사만 하도록 돼 있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모두 갖고 있고 검찰은 2차 수사만 한다. 검찰만이 갖고 있던 공소권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갖도록 하는 등 검찰의 힘이 약해진다. 양문석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이게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지는 것 같아요. 경찰이요? 예.
경찰이 뭐 힘이 세질 수도 있고 그 현상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영장 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특별하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뭐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핵심은 경찰 또한 숫자는 많아졌는데 실제적 권한이 크게 확장된 건 없다.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특수 공안 영역은 부서를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차적 수사 영역을 상당 부분 축소한 상황에서 검찰은 충분히 대비된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하나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정원 이야기를 좀 이제 그 핵심을 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보는 게 정확한 이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안이거든요. 일단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본말이 좀 전도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1980년대에 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는 대공수사를 안기부, 치안본부, 기무사 다 했습니다. 이 3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 대공수사를 하느라고 웬만한 민간인들 학생들 붙잡아다가 가혹하게 패고 좀 고문을 했어요. 이게 예. 제가 볼 때 이 박종철 군 사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벌써 발생한 건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어느 기관에 대공수사권이 가 있느냐가 그것이 곧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무리한 대공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이런 기관들이 복속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 사례가 입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기관들의 어떤 인사권,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얼마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가, 이게 핵심 키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들 간에 서로 수족을 띄었다 붙였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수족 해체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단순하게 야당이라서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80년대를 살아본 사람으로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주소가 잘못됐다. 잘못 파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안기부, 치안본부 다 가서 조사받아봤는데요. 치안본부가 더 가혹했어요. 그냥. 그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패고 고문한 데였습니다. 근데 지금 치안본부가 훨씬 더 엄정할 것이다 해서 경찰청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문석 이사장님은 차명진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권력 간에 있어서 권력 기관 간에 있어서 견제의 문제가 없어졌던 상황에서 지금 권력 기관의 견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경찰, 검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또 좀 따로 두 가지 개념으로 이번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그 권력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견제하는 권력 기관 간의 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금 이야기했던 뭐 치안본부에 가서 얻어맞았든지 고문을 당했든지가 이 치안본부가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각 권력의 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 관계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을 많이 잡아 족쳐 수배 때리고 잡아내고 그러면서 간첩으로 누명 씌우던 그런 시절이고, 지금은 30-4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투명한 사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뭐예요? 검찰의 제19 감사기였거든요. 한번 검찰하고 제19 감사기를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 그랜저 검사에서부터 진경준 검사장 비리까지 줄줄이 제19 감사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대로 두고 해결하실래요? 제19 감사기 어떻게 처리할 거죠? 결국 공수처라는 또 다른 수사 기관이 등장함으로써 제19 감사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시스템적 완비와 구축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80년, 뭐 70년대 사건이 80년대 왜 그 구속됐는지 모르겠는데 구속됐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뭐 그 근거와 상관이 옛날 없는 이야기로 얘기고요. 예. 치안본부가 더 나쁘다, 경찰청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논의에 적당하고 타당한 논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차명진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간첩을 잘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어떤 그 공정하고 또 이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느냐.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뭐 양문석 소장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체, 최고 권력 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문민화 시대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는 가짜로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붙잡아다가 패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제 그 대통령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정권 안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이런 부분들을 독립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능을 어느 쪽으로 뭐 짜 맞춘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검찰 문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경찰도 또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선 이것을 어디가 좋냐, 어디가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죠. 예,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 가만히 보면 검찰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받았었죠. 그래서 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을 해야겠다.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사찰 많이 했다. 불법, 편법, 일삼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개혁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이 비대화하고 권력이 지금보다도 경찰의 힘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어제 발표 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느냐 사실 하는 건데.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우리 경찰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 과연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쭉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의 경찰과 다르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이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준을 더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기본적으로 너네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과 행정경찰 뭐 이렇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고요. 그래서 수사권을 좀 더 수사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누가 힘을 덜 갖냐 덜 갖게 하느냐가 아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이걸 누구네 힘 주고 누구네는 덜 주고 이런 걸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할 게 많아서. 공용 경찰이라고 하면서 경찰의 힘이 비대화됐다. 이번 발표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관급이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차관급 이상이 50명이 넘습니다. 차관급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경찰청과 그다음에 검찰청은 차관급이 50명이 넘는 검찰청이 어떻게 힘의 비교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권한의 문제도 여전히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혁안에 의하면 네. 그 권한이 많이 경찰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이 아니라 네. 그 개혁안에 따라서 개혁안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경찰로 많은 부분이 권한이 앞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이미 특수 분야하고 공안 분야는 1차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개념으로 부처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바라본들 크게 변함없고 경제와 금융 영역의 특수수사는 또 그대로 살려놨단 말이에요. 즉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그대로 있다. 검찰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더 구조적으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영장 청구권이라는 부분들을 이관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을 개혁함으로써 차관급과 장관급에 있어서의 균형들, 실질적인 의사결정 단위의 균형들을 맞춘다라면
말 그대로 경찰의 그 권한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청와대 발표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법으로 조정하고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게 지금 그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예, 양문석 이사장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차명진 의원님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왜 이 시점에서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을까요? 물론 민정수석이 된 이후 지금까지 지난해 5월에 임명이 됐으니까는 7개월, 8개월, 8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 발표를 하면서 왜 3대 권력기관 개편할 수밖에 없는지 어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명 당시가 아니고요. 어제 발표하면서 왜 3대 권력기관 개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나름대로 설명한 부분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광기 의원 어떻습니까? 어제가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그렇습니다. 남영동 대공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그날 31년이 되는 날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그렇지는 보세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보통 정부 기관들이 일요일 날은 정치권은 물론 합니다만은 다음 날 신문에 좀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일요일 날 발표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청와대가 이게 어제 안 하면 큰일 난 화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제 날을 맞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종철 씨 31주기 그거에 대한 것도 맞췄고 특히 최근에 1987 영화의 흥행이 특히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일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화를 관람을 했고 이런 분위기들과 다 같이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찰이 최근에 정치검찰이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걸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국정원 역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간첩 조작이라든가 특별활동 및 특활비 상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 또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제 날을 잡은 것은 이번 강력한 개헌과 함께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 하는 의지가 표현됐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84학번 박종철 열사, 고 박종철 열사. 조금 전에 화면에는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 어제 사람들이 참배하는 모습 나왔고요. 서울대 학교 앞에 박종철 열사가 하숙하던 집이 있던 거리는 박종철 열사의 거리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31년이 지나서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공은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구체적인 작업은 청와대는 그 방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 어떤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논의 잘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상사나운 짓 이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 칠남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개혁이 되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이런 개혁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야3당의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 논의에 야당은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이미 이 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별로 특별하게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소위 말하면 권력기관의 어떤 권한 조정이나 역할 조정에 관한 문제는 소위 말하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상당히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컨대 무슨 세금을 얼마 올린다든가 무슨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권력기관의 어떤 역할 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 국가 전체적으로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보다는 국회 쪽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도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고 사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청와대에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붙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권력기관 역할 문제로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도 또 아니에요 또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발표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미 이거 실제 성과가 없겠다라는 것을 미리 본인들이 알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됩니다. 차명진 의원 말씀은 많이 비판적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국민 공약 아닙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우리는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방안이 국민의 뜻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게 청와대 뜻인 것 같은데 차명진 의원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이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입법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노동법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때 왜 청와대가 하냐라고 비판했던 야당이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청와대가 그 개혁의 주체나 개정의 주체로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요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 호응과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개혁의 대상들에 대한 개혁 입법들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건 김성태 의원이든 원내대표든 지금 차명진 의원이든 왜 청와대가 주체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 간행도 아니다.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승민 대표가 인사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분리하거나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인사 안 하면 누가 인사하죠? 행정부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면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인사권을 갖다가 결정을 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저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야당 대표들이나 원내 대표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합의해준다 못 해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터인데 청와대가 왜 개혁이 주체냐? 그럼 청와대가 개혁이 주체가 아니면 누가 개혁이 주체가 돼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양무서 이사장님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계신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 아마도 청와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른 만큼 두 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에서 말이죠. 이번 개혁안 발표하기 전에 야당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때 조국 민정수석 발표한 뒤로 일문일답에서도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저는 정리를 하면 느껴지냐면은 일단 차명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국회가 사개특위 그러니까 개혁특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전날 하필이면 저렇게 청와대가 왜 속된 표현으로 지르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 공부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그랬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서 던졌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했냐면은 개헌을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해라라고 강하게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거냐?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흘러나온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 TF팀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고 국정원 계획특위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비롯하면 야당에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옥을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도 대공 간첩 잡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 맡겨놔서는 안 되고 우리는 행정부의 안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편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이 개혁의 주인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다고 해서 3대 권력기관 바로 개혁되거나 바뀌는 것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논의가 전개될지 청와대 구상대로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 비서관 그리고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이제 들어가시죠. 오늘 조사 다 끝나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거 맞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받으신 건 사실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김성호 원장하고 원세훈 원장한테 돈 받으신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하셨나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으신 게 혐의 인정하셨나요?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네,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혹시?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요. 영장이 청구됐다는 이 소식만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내일 밤 늦게나 결과가 나올 텐데, 자, 그동안의 국정원 특별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었는데 왜 또 갑자기 MB 정부로 이제 튀느냐 하는 건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의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수사를 하게 됐다
하는 건데 지금 두 사람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알려졌다시피 MB의 최측근, 그리고 자금줄이다 이제 담당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 역할을 해왔는데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저 빨갛게 칠해진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입니다. 여기는 5천만 원을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자, 두 사람이 똑같이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특가법상 뇌물은 똑같은데 업무상 횡령 혐의고 한 사람은 국고 손실이냐 하면은 이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냥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다 했기 때문에 한 명은 국고 손실 또는 한 명은 횡령인데 이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받은 사람은 국고 손실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횡령 혐의로 이렇게 범죄 죄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됐고 김진모 전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 혐의는 똑같이 적용됐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4억 원입니다. 예. 김백준 전 그러면 기획관. 말이죠. 김백준 기획관, 차명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쨌든 김백준 전 기획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흔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집사 역할했다, 이것 말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일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분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이제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캠프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좀 있는데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 목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거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분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MB 시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더 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딱 단언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1년이 되도록 안 주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에 MB 시계를 좀 받고 싶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안 주더라. 왜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을 푸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1인당 몇 개씩밖에 안 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분과의 개인 관계를 통해서 좀 몇 개를 더 얻어보려고 했는데 성사를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어떤 국정원 활동비와도 관련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서 챙기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 과정에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측근 인사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했는지 관여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네요. 방금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걸로 치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죠.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사치하거나 갈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게 차명진 전 의원의 논리를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유용하지 않았다 하면 말 그대로 당시에 김백준 비서관에게 감나라 판나라 간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직책은 김백준보다 높으나 다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여겼던 양반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제가 청와대 방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당시에 청와대에서 실세 비서관을 했던
모 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 실세 비서관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다. 그 돈 자기들끼리 다 사용했냐?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동안 사실상 이제 지금 국무총리실 민간 사찰 관련 무마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했었어도 철저하게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자, 이랬었을 때 현재 검찰은 명확하게 김백준, 그다음에 김진모, 그다음에 그 한 명이 누구죠? 김희중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를 끝낸 상황이면 기소 유지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또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MB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B 또 특징은 제가 또 잘 아는데 이분은 어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체크하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그 미묘한 것들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 부분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왜 MB의 집사라고 하고 또 복심이라고 말하냐면은 무려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현대종합금융의 부회장을 하면서 현대그룹에서 같이,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장인 이명박 씨가 정치에 입문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입문할 때부터 이미 들어와가지고 자금 관리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지 않습니까? 40년 가까이면은.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될 때 청와대로 들어가서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 그러니까 완전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받아라, 뭐 어디에 써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눈빛, 그리고 눈빛을 보지 않아도 마음을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회의 때 김백준 당시 기획관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SBS 8시 뉴스에서 법조팀의 임찬정 기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줬다. 이런 내용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김진모 전 서울 남부지검장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내일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한때 잘 나가던 검사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지요. 권력기관에서 일할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정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사들을 보면은 권력기관에서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권력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